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저희 시크릿 노트와 함께 열심히 공부 중이시죠? 3단원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단원은 CGMP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사실 그걸로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하고는 내용물 및 원료 관리의 뒷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CGMP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물의 품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품 제조 공장에는 제품에 사용하는 물뿐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세척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손 씻는 거, 그리고 또 직원들이 마시는 물,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용도에 맞게 물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사용되는 물의 품질에 관한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의 품질의 기준을 볼게요.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목적들에 물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떤 물이 사용되는지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생물학적 검사까지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제수와 관련돼서 뒤에서 나올 텐데 그런 정제수들은 정말 깨끗한 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미생물학적 검사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물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물이 정체되면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는 그런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물 공급의 설비가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 공급 설비는 살균 처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본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용 목적별 물의 품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 설비 세척에는 정제수와 상수가 사용이 돼요. 정제수라고 하는 거는 이 상수를 이온 교환 수지 등 그 통을 통과시켜 가지고 증류하거나 또는 역삼투 처리를 해가지고 제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수에는 염소, 이온 등 그런 살균 성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물이 돼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라는 그런 취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조 설비를 세척하는 데는 정제수와 상수가 사용이 되고요. 손 씻는 데는 그냥 상수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화장품 제조 시에 적합한 정제수가 있습니다. 그 정제수 기준에 맞춰서 그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화장품 제조 용수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사용수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시험 항목을 설정해서 시험을 해야 되죠. 이 물을 한번 정제수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면 됐다 하고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하고 해서 그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조용수 배관 깨끗해야 되겠죠? 배관의 정체 방지와 오염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때도 들어오는 물 자체는 깨끗해도 배관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것들 때문에 필터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의 공장에서 사용될 때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관 관리하는 기준들을 살펴볼게요. 자, 보관, 원료든 내용물이든 뭐 완성품이든 완제품이든 다 각각의 원료와 뭐 포장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적합한 보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열기나 추위, 햇빛, 습기 이런 것들은 그 원료나 포장재 또는 완제품 이런 것들을 변질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 조건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냉동 보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원료의 샘플링 환경은 여기서는 이제 조명이 중요해요. 조도 540룩스 이상의 별도 공간에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뭐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원료 샘플링 할 때는 이 조명이 540 룩스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관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냉동이냐, 뭐 상온이냐, 고온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냉동이라고 하는 건 영하 5도, 영하 5도를 가리키고요. 3도에서 5도씨인 경우도 있고,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15도에서 25도입니다. 영상 15도에서 25도씨, 고온이라고 하는 것은 40도씨 이상이 되면 고온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춰서 보관되고 취급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특수한 보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준수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시켜야 됩니다. 밀폐돼서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간격을 다 떨어뜨려서 바닥하고는 떨어진 곳에 보관이 돼야 되겠죠. 벽하고 바닥하고는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데 떨어진 이물질들이 원료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띄워서 해야 되고요. 밀폐시켜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뜯었던 것을 재포장하게 될 경우에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원료 포장재 관리를 할 때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물질이 허가되지 않는 사용,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격리나 또는 어떤 수동 컴퓨터의 위치 제어, 컴퓨터상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들어온 원료나 포장재 또 완제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출될 때 어떻게 하죠? 선입선출이 기본이다. 어떤 거든지 선입선출이 기본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뭐 선안선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선입선출이 어쨌든 제일 먼저 기본이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선입선출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재고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재고 조사가 시행이 돼야 되겠죠. 모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조사를 행하고 하는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보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 조사도 꼭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원료 및 포장재도 역시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재고 조사하는 목적은 재고의 신뢰성 보증,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는 거고, 원료하고 포장재, 정기적인 재고 조사 실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선출 규칙 확인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입선출로 이 모든 원료 포장재 또 화장품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고 조사들이 꼭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탈 처리와 관련돼서 또 한 단원으로 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탈도 이제 그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료의 보관 환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원료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 제한이 기본이고요. 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 대응이나 동선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곤충이나 쥐에 노출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방충과 방수의 대책 필요하고요. 온도나 습도, 차광 이것도 필요시 설정이 돼야 하겠습니다. 원료의 보관 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잘 기록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포장재 보관 환경에도 이 똑같은 조건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재 내용에서도 또 이거와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료 보셨으니까 벌크로 가보겠습니다. 벌크 제품의 보관 기준 살펴볼게요. 자, 벌크는 굉장히 대용량이죠. 그래서 남은 벌크 같은 경우에는 재보관을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뜯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제조를 할 때 새로운 벌크를 또 뜯는 게 아니라 일단 남았던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서 밀폐해야 되겠죠. 다른 것들, 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 밀폐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재보관될 때는 재보관임을 표시를 하는 라벨을 부착을 해야 되고 원래 보관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 환경이 바뀌면 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보관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변질되기 쉬운 벌크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 번 재보관할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소용량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왜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반찬 같은 거, 이렇게 김치 특히 많이 남았는데 계속 뜯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금방 맛이 변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벌크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소용량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제품으로 가볼까요? 반제품, 완제품이 되기 직전 단계의 제품이죠.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지정된 장소에, 용기도 적당하고 지정된 장소, 반제품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표시해야 될 거, 이거 꼭 암기해 두세요. 꼭 기억을 해 놓읍시다. 반제품의 명칭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 코드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번호 필수예요. 그리고 완료된 공정명이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완료된 공정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 조건 적어놓으면 좋겠죠. 요 반제품을 보관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보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관을 하고요. 최대 보관 기한이 가까워진 반제품은 완제품 제조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품질 이상이 있는지 또는 변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완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완제품 보관 검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아주 쉽게 생각하면 샘플이죠. 이렇게 조금 뽑아 놓는 거예요. 자, 이 검체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사용기간 중에 재검토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학교 급식 생각해보면 급식을 할 때 똑같은 음식을 하루 이틀 정도 보관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어떤 식중독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검체를 보관하는 것도 화장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역학조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재시험 이런 거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뽑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체는 어떻게 하느냐? 제품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보관하면은 이 원래 다른 유통된 완제품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니까 그대로 보관하고요. 각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한 배치별로 이렇게 제조가 되잖아요. 그 제조에서 대표하는 검체가 되고요. 뽑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치별로 시험을 2번 할 수 있는 양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2번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보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조건에서 보관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중요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사용기간 경과 후 1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검체 보관 기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사용 기한일 경우에는 그게 경과된 후에 1년 동안, 만약에 개봉 후 사용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조한 시점부터 3년 동안 그 검체가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검체 채취 및 보관 부분을 보실까요?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를 해야 되겠죠. 채취하는 이 과정 내에서 거기에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채취할 때도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를 하고 채취한 그 다음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완제품하고 똑같은 상태로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검체가 채취됐음을 표시를 해놓는 거. 이것이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검체 용기의 기재사항 볼게요. 이렇게 무슨 기재사항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런 것들 따로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별로 기재돼야 될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나중에 한 빈 공간에다가 이거 기재사항들만 관련돼가지고 쫙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막판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시크릿 노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들을 따로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싹 한번 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검체 용기 기재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반제품의 기재사항 살펴보셨죠? 이번에는 검체 기재사항이에요. 명칭하고 확인 코드 기본이죠? 이게 먼저 들어가고요. 제조 번호나 제조 단위. 한 배치별로 이렇게 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제조 번호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검체 채취 일자. 네. 만약에 이제 검체 채취 일자를 적기가 조금 애매하면 뭐 적당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돼요. 가능한 경우에는 검체 채취 지점을 적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면 검체 용기 기재사항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보관용 검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살펴본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이에요. 따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조 단위를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한 제조 단위별로 몇 번? 2번 이상 시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양. 그 양을 채취를 해놔야 되고요. 적절한 용기, 마개로 포장하거나 또는 제일 좋은 건 제조 단위가 표시된 동일한 용기나 마개, 완제품 용기 이런 것들에 포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해놓는 게 제일 좋으니까 똑같은 용기, 똑같은 마개, 완제품 용기 이런 데 포장을 해놓는 게 제일 좋고요. 제조 단위 또는 제조 코드, 확인 코드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날짜, 중요하다 그랬죠? 날짜로 그 검체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 조건까지 살펴보셨는데요. CGMP 보시면 CGMP 이제 해설서 보면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많거든요.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 이제 보다가 이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하면 해설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다는 이제 저희 시크릿 노트에는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싹싹 뽑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CGMP 해설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